오늘 제가 소개할 인물은 코닐리어스 밴더빌트라고 하는 사업가인데요. 그는 미국 재벌 역사를 대표하는 부자로 록펠러와 카네기와 함께 자주 등장하는 사람이지요. 밴더빌트는 무일푼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해운업과 철도 사업으로 미국 최고 부자가 된 사람인데요. 하지만 미국 산업에서 그가 일군 업적에 비해 역사학자들은 그를 저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반다벨트 하면 주로 악덕 재벌의 대명사처럼 묘사되죠. 반다벨트의 불행은 이것이 끝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는 지금 우리 돈으로 100조 원 이상을 벌었지만 실상 자신은 그 부를 별로 누리지도 못했고요. 그의 후손들이 흥청망청 살면서 100조 원이나 되는 상속 재산을 모두 날려버렸답니다. 최근 밴더빌트 집안 사람들 100여 명이 모인 행사를 언론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들 중에 백만장자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더군요. 보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패션 사업으로 큰 돈을 번 글로리아 밴더빌트라는 후손이 있기는 한데요. 하지만 그녀는 자수성가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세계 해운 산업의 제왕 커닐리어스 밴더빌트의 비하인드 머니 시작하겠습니다. 밴더빌트는 1794년 뉴욕 스테이튼 아일랜드에서 태어났고요. 지금은 다리가 여러 개 건설되어서 사람들은 여기가 섬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지요. 하지만 이 시절에는 다리가 없었기 때문에 밴더빌트 아버지는 맨하탄과 스테이튼 아일랜드를 오가는 무동력 페리선으로 화물과 여객을 실어 나르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금도 맨하탄과 스테이튼 아일랜드를 오가는 배가 있는데요. 저는 예전에 이 배를 타 보았는데 요금도 무료이고요. 가는 길에 자유의 여신상을 바다 쪽에서 볼 수도 있답니다. 밴더빌트는 11살 때부터 아버지 페리선에서 일을 배웠고 16살 때는 자신의 페리선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페리선은 돛대가 2개 달린 작은 돛담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맨하탄과 스테이튼 아일랜드를 오가는 사업이었다고 합니다. 미국과 같이 빠르게 성장하던 국가에서 해운업은 좋은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요. 미국 정부는 아직 체계가 잡혀 있지 않아서 해운과 같은 인프라를 국가가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민간 해운업의 장사가 잘 되었죠. 그리고 반더벨트 집안은 네덜란드계 이민자이거든요. 네덜란드 사람이 바이킹의 후예 아닙니까? 그냥 제 상상인데요. 그래서인지 네덜란드계 이민자 중에서 해운업에 뛰어든 사람이 꽤 많답니다. 그런데 해운업이라고 하는 사업에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조그만 배 한 척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경쟁이 무척 치열하다는 점이죠. 경쟁자를 이겨야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밴더빌트의 경쟁 전략은 극히 단순했는데요. 경쟁자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었답니다. 당시 해운업과 같이 서비스가 차별화되어 있지 않은 산업에서 저가 전략은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었죠. 당시 미국은 아직 산업화 이전 시기라 많은 산업에서 저가 전략이 자주 사용되었답니다. 그런데 저가 전략은 말이 쉽지만 실제로 시행하기가 그리 만만치 않지요. 경쟁사보다 원가 경쟁력이 있거나 또는 경쟁자를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을 정도로 풍부한 여유 자본이 있어야 지속 가능한 전략이지요. 그래서 반더빌트는 몸이 부서져라고 열심히 일했다고 합니다. 사업 이외 그 어떤 곳에도 번 돈을 쓰지 않고 재투자를 했답니다. 여기서 재투자란 더 많은 배를 구입하거나 더 큰 배를 구매한다는 뜻입니다. 그는 다른 곳에 돈을 낭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가를 낮출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또한 재투자로 선박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원가를 더 낮출 수 있었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밴더빌트는 해운업자들 사이에서 소문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젊은 나이였지만 근면성실하고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주위에서 그를 코모도라는 별명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코모도는 우리말로 해군 제독이나 선장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밴더빌트 자신도 이 별명을 좋아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그를 평생 동안 코모도라고 불렀다고 하더군요. 선박 사업이 점차 확장되면서 그는 보다 더 큰 꿈을 꾸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증기선 사업이랍니다. 미국에서는 19세기 초반부터 규모가 큰 해운 업체를 중심으로 증기선을 운행하기 시작하는데요. 증기선은 동력 장치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장거리 운항이 가능했지요. 밴더빌트는 오래전부터 영국인들이 발명한 이 증기선에 관심이 있었고 증기선이 미래의 해운업을 주도할 것이라고 확신했죠. 그러다가 기회가 찾아온답니다. 1817년 당시 미국 해운업계 거물이던 토머스 기븐스가 밴더빌트에게 자신의 증기선 선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한 것인데요. 뉴욕과 뉴저지를 오가는 항로였지요. 문제는 이 항로에는 이미 독점 사업자가 있었다는 점인데요. 이 독점 사업자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사람인 로버트 리빙스턴과 미국에서 상업용 증기선을 처음 만든 로버트 풀턴이 설립한 회사였지요. 이 두 사람 모두 미국 역사에서 무척 유명한 사람들이지요. 오래전에 뉴욕 주정부는 이 두 사람에게 뉴욕을 오가는 모든 선박 운행에 대한 독점권을 그들에게 주었답니다. 그런데 반더빌트가 증기선 선장 일을 시작했을 때 공교롭게도 리빙스턴과 풀턴이 거의 동시에 사망을 한 것인데요. 그리고 이들 후손들은 이 독점 사업권을 아런 오그덴이라고 하는 기업인에게 거액을 받고 팔았죠. 기븐스와 반더빌트에게 행운이 찾아온 것이랍니다. 반더빌트는 오그덴의 독점 운영권을 무시하고 뉴욕, 뉴저지 간 증기선 운항을 시작하지요. 반더빌트는 자신이 잘하는 저가 전략으로 오그덴의 증기선 회사를 궁지로 몬답니다. 동시에 기븐스는 오그덴의 독점적 지위를 법적으로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는데요. 리빙스턴과 풀턴을 상대로는 싸우기가 쉽지 않았지만 오그덴과는 승산이 있다고 본 것이죠. 뉴욕주와 뉴저지를 오가는 선박에 대해서 뉴욕주가 독단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를 들고 나온답니다. 말이 되지요? 두 주에 걸쳐 있는 사업을 하나의 주에서 독단으로 독점권을 준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지요. 미국 법률 역사에서 아주 유명한 판례인 기븐스 오그덴 판례가 바로 이 법정 다툼인데요. 결과는 기븐스의 승리였답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지금도 이 판례를 잘 준수하고 있답니다. 반더빌트는 기븐스와 함께 일을 하면서 규모가 크고 복잡한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배우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기븐스는 반더빌트의 사업적 멘토인 것이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기븐스가 세상을 떠나면서 반더빌트는 독립을 한답니다. 이후 반더빌트는 그야말로 승승장구했는데요. 기본적인 전략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저가 정책으로 경쟁자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지요. 반더빌트와 경쟁하는 것은 가능한 피하라는 말이 해운업계에 파다하게 퍼졌다고 합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베팅하면서 경쟁자를 정말 무자비하게 상대했던 모양입니다. 심지어 일부 돈 많은 해운업자는 자신의 항로에 반더빌트가 들어오지 않는 조건으로 그에게 엄청난 돈을 줬다고 합니다. 반더빌트의 해운 산업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례를 그의 최고 역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캘리포니아 골드 러쉬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캘리포니아에서 엄청난 양의 금광이 발견됐다는 소식과 함께 1848년부터 1855년까지 무려 30만 명의 미국인이 서부로 이주를 한 사건이지요. 미국 동서부를 연결하는 철도가 아직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부에 살던 미국인들이 내륙으로 서부로 가는 것이 쉽지 않았지요. 대안으로 배를 타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문제는 아직 파나마 운하가 개통되기 전이라 뉴욕에서 남미 끝 케이프 혼을 돌아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반더빌트가 탁월한 방법을 찾아낸 것인데요. 일단 뉴욕에서 니카라구아까지 배를 타고 가서 니카라구아에서 캘리포니아 남부까지는 육로로 이동을 하고 다시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는 배로 가는 방식이었죠.
육로와 바다를 결합한 일종의 하이브리드 방식을 생각해낸 것이죠. 사실 니카라구아에는 커다란 호수가 있었기 때문에 운하 하나만 뚫으면 배로 동부에서 서부까지 갈 수도 있는 먼 미래를 생각한 혁신적인 방법이었답니다. 이 하이브리드 방식은 불티나게 팔렸답니다. 이것을 계기로 반다빌트는 미국의 해운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지요. 이제 반다빌트의 철도 사업 얘기를 잠시 드리려 하는데요. 반다빌트는 1850년대 말부터 증기선을 조금씩 매각하면서 본격적으로 철도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했는데요. 남들보다 늦게 철도 산업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는 철도를 건설한 적은 없답니다. 그래서인지 철도 산업에서 그가 어떤 혁신적인 일을 한 것은 별로 없답니다. 그래서 저는 반다빌트를 철도 왕으로 부르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답니다. 해운업으로 번 돈으로 많은 철도 회사들을 인수합병해서 철도 왕이 된 것이죠. 철도 사업에서 그는 금융 자본가였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해운으로 돈을 정말 많이 벌었는지 한때 반다빌트는 미국 철도의 40%를 소유했다고 하더군요. 반다빌트는 83세에 세상을 떠나면서 상속한 재산이 1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돈으로 하면 100조 원이 넘지요. 하지만 그는 기부를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부인이 죽고 그는 사촌과 두 번째 결혼을 했는데요. 이 시절에는 이 정도 근친혼은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부인은 반다빌트에게 돈을 벌지만 말고 기부도 좀 하라고 끈질기게 설득했던 모양입니다. 반다빌트 대학이 그렇게 설립된 것이지요. 아내 덕에 반다빌트 이름이 지금까지 남아있게 된 것이지요. 자, 이제 정리할 시간인데요. 여러분은 반다빌트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는 악덕 기업인인가요? 아니면 위대한 사업가인가요? 그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 무식하고 무례하고 욕을 입에 달고 살았고 경쟁자에게 무자비한 사람이었지요. 이 평가는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반다빌트는 성인군자는 결코 아니었답니다. 학교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식했죠. 반다빌트 부모는 생활고로 자녀 교육을 제대로 시켜본 적이 없었고 반다빌트 자신은 11살 때부터 뱃사람들과 어울렸기 때문에 무례하고 사용하는 언어가 쌍스러웠지요. 사실 그는 교양을 갖추지 못해서 나중에 미국 최고 부자로 등극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엘리트들이 모이는 사교 모임에서 배척을 받았다고 합니다. 경쟁자에게 무자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가 경쟁자에게 보여준 무자비함은 사실 그의 경쟁 전략의 일부였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경쟁자에게 두려움을 줘야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지금의 기업윤리 잣대를 들이대면 반다빌트는 악덕 기업주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인물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살아간 그 시대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이 저는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반다빌트를 위대한 사업가로 평가한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